앞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성남, 과천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 31곳으로 확대됩니다.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신청 단지로 일원화됩니다. 이번 달 들어서도 지난 10일까지 수출이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으로 지난해보다 20%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도체 수출은 34% 줄었습니다. 일본행 불매운동 여파로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과 동남아 또 대만 등지로 방향타를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수권을 따냈거나 아니면 증편에 제한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빠른 취항이 가능한 곳들입니다. 오늘부터 KB국민은행에서 적용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연 2.15%로 내려갑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은행 주담대금리 1%대 진입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예상대로 상한제를 적용하는 범위와 또 시점이 바뀌고 분양받은 집을 함부로 팔 수 없도록 하는 세부 방안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정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우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적용 조건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적용 조건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도록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네. 기존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지역만 상한제가 적용됐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0%대다 보니 적용되는 지역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또 성남과 분당, 대구 수성구 등 재건축 단지들은 모두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네, 한편으로는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기도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는데요. 지금은 재건축 단지들도 일반 주택과 같이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제도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이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게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전매 제한 기간, 그러니까 분양을 받고서도 팔 수 없는 기간, 이것도 늘어나는 거죠? 최대 10년으로 늘어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5년에서 10년 이내에 팔 수 없게 되는데요. 네. 분양가 상한제는 이른바 로또 청약을 통해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카드입니다. 현재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이 3, 4년에 불과해서 이런 투기 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따라 분양권을 팔 수 없는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더 강력한 규제가 하나 더 등장했는데요. 전매 제한 기간 안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경우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네. 이 입주금의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연평균 이자율 1.97%를 적용한 이자를 받게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시세 차익을 거의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LH는 이렇게 사들인 집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수급 조절용으로도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김 기자, 이번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집값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 분위기인데요. 우선 집값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상한제로 서울 집값이 1.1%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반면 상한제가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급을 줄여서 중장기적으로는 주변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입법 예고될 예정이고 이 법제처 심사나 국무회의 의결 등 과정을 거치면 이르면 10월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세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중 한일 갈등의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데요. 이번 달 역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이번 달 수출 성적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은 11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가 34.2%, 석유 제품이 26.3% 큰 폭으로 감소했고 무선통신기기와 가전제품은 각각 41.6%, 2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가별로는 일본이 32.2%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중국이 28.3%, 미국이 19.5%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수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감소했는데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18.8%, 중동이 19% 줄었고 기계류와 석유 제품의 수입이 특히 많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게 시간 문제라는 자료는 나왔어요. 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5%로 추정되는 잠재 성장률이 5년 뒤에는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물가 상승 없이 자본과 노동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국가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중화학공업을 대체할 미래 먹거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인적 자본을 고도화하고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며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기준 환율을 또 올렸습니다. 인민은행은 오늘 달러 대비 위안화 중간 환율을 전거래일보다 0.11% 오른 7.0211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31일 이후 8거래일 연속 위안화 중간 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다가 국내로 다시 돌리는 기업, 그러니까 유통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통기업이 늘어나면 국내 일자리 확대 등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권 기자, 우선 유통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가 된다고요? 네, 유통기업은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유선전화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핸드폰 부품을 만들면 유통기업으로 선정받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표준산업분류 단계를 4단위에서 3단위로 넓혀 유통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폭을 확대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유턴을 하려고 해도 사실 기존 해외 사업장 규모를 줄여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 부분도 바뀐다고요? 네.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생산량 기준으로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생산량을 50% 줄여야 인정돼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유턴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린 바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처럼 해외 사업장을 줄이면 법인세와 관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또 대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하면 중소, 중견기업과 같이 입지와 설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시행으로 국내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막말과 또 여성 비하 동영상 상영 논란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책임을 지고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윤성원 회장이 주말이었던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가졌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회장은 어제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회사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객사와 소비자, 국민에게 사죄드린다며 특히 여성 비하와 관련해 여성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주 직원조회에서 극보수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틀어서 논란이 됐는데요. 해당 영상 유튜버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대응을 비난하는 말이나 여성을 비난하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퇴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한국콜마 측은 감정적 대응 대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자는 취지였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한국콜마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 회장이 불매운동의 영향력을 의식해 경영에서 물러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 브랜드인 유니클로, 아사히에 이어 한국콜마가 불매운동의 다음 타깃이 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잇따르면서 위기감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롯데주류가 일본 아사히와 지분 관계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롯데 아사히주류와 혼동해 모든 롯데주류 제품이 일본 제품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주류 측은 허위 사실 유포에는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하반기에 중국과 동남아 아행 노선을 늘리고 또 신규 운항도 시작합니다. 최근 일본행 항공편 감축으로 실적 악화가 우려되자 노선 다각화에 나선 선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으로 신규 취항에 나서는 거죠. 네,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 모두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노선을 늘리거나 신규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3월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중국행 노선 확대가 예정된 만큼 중국 항공편 증편이나 신규 취항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새로 생긴 노선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네, 먼저 대한항공은 다음 달 인천 장자제 노선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만 중국 3개 노선에 신규 취항합니다. 주당 14번 운항되던 인천 베이징 노선도 오는 10월 말부터는 18번으로 증편할 계획입니다. 또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은 이번 달 6개 중국 노선에 신규 취항합니다. 10개 노선에서 16개 노선으로 늘어난 건데요. 제주항공은 전체 국제선 노선이 76개인데 이 가운데 16개를 중국 노선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 밖에도 에어부산은 오는 10월부터 부산 옌지 노선에 추가 항공편을 투입합니다. 또 TA항공은 대만 시장 공략을 위해 부산 가오슝 노선을 신규 운항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긴 한데 일각에서는 항공업계의 3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한일 경제 갈등으로 보이콧 재팬이 계속되면서 일본행 여행 수요가 급감하자 항공사들은 노선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노선은 수익성이 높은 만큼 항공업계 실적 악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연 1%대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시장금리는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김 기자. 은행권 주담대가 2%대로 내려앉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KB국민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최저금리는 연 2.15%로 정해졌는데요. 지난 3월 말보다 0.63%포인트 떨어진 수준입니다. 다른 은행의 금리 하락세도 못지않습니다. 우리은행 혼합형 주담대 최저금리는 연 2.37%로 지난 3월 말과 비교해 0.5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신한은행과 KB하나은행의 같은 상품 최저금리도 2%대인데요. 신한은행은 연 2.52%, 하나은행은 연 2.53%로 3월 말보다 0.4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금리가 1%대로 내려갈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고금리는 연 4%가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요. 지난 5월 말까지만 해도 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최고금리는 연 4%대를 기록했지만 지금은 모두 연 3.3%에서 3.6%포인트로 떨어갔습니다. 신용이 낮고 담보가 불안정해도 연 3%내 주담대가 가능한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 1%대 주담대의 연내 등장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게 은행권의 전망인데요. 기준금리가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수개월째 내리막인데다가 글로벌 금융 경기도나 우려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억 화소가 넘는 모바일 이미지 센서, 즉 휴대전화 카메라에 쓰이는 반도체를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네, 서 기자, 삼성이 업계 최초로 초고화소의 모바일 이미지 센서를 내놨다고요? 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억 화소의 벽을 깬 1억 800만 화소의 모바일 이미지 센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5월 공개한 6,400만 화소의 제품보다 화소수가 1.6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모바일 이미지 센서로는 업계 최대 화소수를 자랑합니다. 네, 이 반도체에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양산은 언제부터 되는지도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이미지 센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이 공개한 제품은 고성능이어서 영화, 방송 콘텐츠 등 전문가 수준의 영상 촬영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이 제품을 양산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게 이번 제품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중국 샤오미와 협력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성은 반도체 등을 비롯한 제품 거래선을 밝히지 않아 왔는데요. 샤오미와 공동 개발을 해서 또 샤오미 제품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입니다. 샤오미 공동 차업자 린빈 총재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인 콘텐츠 생산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미지 센터 분야에서 세계 1위는 일본의 소니인데요. 2위인 삼성전자가 맹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개각으로 이번 달 말 연이어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이 중에 한 명은 첫 여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인데요. 조 교수의 양력을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조성욱 후보가 기업 지배구조를 연구해온 전문가로 꼽히죠. 네, 이번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후보자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인데요. 재벌 저격수라 불렸던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잇는 재벌개혁 강경론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성욱 후보자는 지난 2012년 한 저널에서 재벌을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로 묘사했는데요. 때문에 재벌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며 정부도 재벌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3년부터 6년 동안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는데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안에 대해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초의 여성 공정거래위원장이 됩니다. 그렇군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언제쯤 열립니까? 네,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은 조성욱 후보자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과 재벌개혁 의제를 주도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직 정책실장과 오래 교류해온 점을 들어 코드 인사임을 집중 부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여름 휴가를 마친 자동차와 조선업계가 이번 주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자동차 업계가 이번 주에 파업을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짓는다고요? 네, 기아차 노조는 오후 2시부터 중앙쟁의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파업 여부와 파업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후 5시 무렵에 파업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아차 노조는 이달 초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안을 가결시킨 기아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파업권을 가진 현대차 노조도 내일 오후 쟁대위를 열고 파업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확정짓기보다는 추가 교섭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권을 확보한 한국GM 역시 오후 4시부터 쟁대위를 열고 파업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업계는 오늘 오후쯤에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 조선업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가 파업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주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중공업은 오늘 쟁대위를 열고 파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임금 단체 협약에서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등의 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임단협 등에서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파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올해 상반기 세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PMG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상반기 글로벌 핀테크 투자액은 약 46조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9.6% 줄었습니다. 거래 건수도 962건으로 지난해 수준의 37%에 머물렀습니다. 담보나 보증이 있어야만 대출을 해주는 은행권의 보신주의 영업 행태를 두고 그간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죠.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기계나 재고 등 동산이나 기술력만으로도 대출을 해주는 혁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앞으로는 혁신금융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금융사에 면책을 해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은행 직원들이 동산담보대출이나 기술금융 같은 이 혁신금융에 소극적이었던 데에는 이 나중에 부실이 터져서 불이익이 오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면책을 해주는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면책 신청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는데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접 면책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면 당국이 면책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동산담보대출과 기술금융 같은 혁신금융 관련 규정의 면책 사유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그동안 말이 많았던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 대한 개선안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오늘 당국이 내놓은 금융감독 혁신 방안에는 이 금융권 혁신을 위해 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확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보복검사라든지 저인망검사라는 논란을 빚어왔었던 이 종합검사 등에 대해서도 이 검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는데요. 우선 당국이 종합검사를 나갈 때 이 금융사가 검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검사 통보를 현 일주일 전에서 한 달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가 끝나고 제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기간이 한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검사 후에 제재 확정까지의 기간이 종합검사는 180일 이렇게 규정은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기간 초과권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국세청이 지능적인 탈세 전단 조직을 강화합니다. 국세청은 오늘 오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앞으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 금융거래 분석 TF를 신설해서 파생상품 등 새로운 탈세 유형을 찾아낼 방침입니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기업의 절반가량은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90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46.1%는 지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대기업의 경우 평균 120만 원을 지급하는 데 비해 중소기업은 이에 절반이 채 안 되는 58만 원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콜라와 어묵, 된장 가격은 내리고 고추장과 케첩, 소시지 값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30개 품목 가운데 콜라와 어묵 등 15개 품목은 한 달 전보다 가격이 내린 반면 고추장과 케첩 등 11개 품목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30개 품목의 평균 구매 비용은 12만 5천 원가량으로 조사된 가운데 유통업태별로는 대형마트가 평균 11만 8,500원 수준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네, 9호 태풍 레끼마 영향으로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강수량은 제주도와 서해 5도가 40에서 100mm,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북부 등은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 해상에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9% 오름세를 보이며 1947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6%가량 오르며 59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업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소식에 1.5%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내림세입니다. 여름 휴가가 끝난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협약과 관련해 파업에 돌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0.38% 소폭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신약 위탁 개발 생산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쌓인 모습입니다. 또 한 번 최대 1,757억 원 규모의 위탁 생산권을 계약했는데요. 이 소식에 6.86% 급등세를 보이며 오늘 28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콜마는 막말 영상 논란을 빚었던 윤동환 회장이 자진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오늘 0.94%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부진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 44.6% 감소했다는 소식에 6.94%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시시각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